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 아난입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그냥 돈벌이 목적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태국 출신 이주 노동자 아난이고 돈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제가 왜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꼈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고향 치앙마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어머니는 저 혼자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여동생 나타샤를 혼자서 키우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 셋이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나타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서 절망을 봤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보다 10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나타샤는 꿈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대부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들 수 없었고 밤새 기계 소리와 함께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이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제외한 80% 이상을 고향으로 보내야 했거든요. 어머니의 가게 운영비와 나타샤의 학비, 그리고 두 분의 생활비까지. 제 손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나타샤는 꿈에 그리던 간호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친구들과 치킨을 시켜 먹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치였습니다. 한국 생활이 항상 쉬웠던 건 절대 아닙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때로는 차갑기도 했고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다시 힘이 났어요. 나타샤가 시험을 잘 봤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나 어머니가 가게에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놓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사라졌거든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지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모아둔 것도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고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그날 오후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서 또 한 번 울고 있었습니다. 나타샤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뇌압이 높아져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 오빠라면 차라리 나타샤가 저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내과병동에서 근무하시는 최 간호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입원한 첫날부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다른 간호사분들도 좋으셨지만 최 간호사님은 특히 더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선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희를 그냥 일하러 온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최 간호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간호사님이 제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난 씨,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퇴원을 앞두고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간호사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로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밤낮으로 간병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당장 태국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것까지 말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간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간호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을 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15분 정도 지나서 간호사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손에 흰색 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그 봉투를 꼭 쥐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난 씨, 동생분께 빨리 가보세요. 나중에 형편될 때 갚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더군요. 대충 세어봐도 11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큰 돈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저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그런데 간호사님은 제 말을 끊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아난 씨도 소중한 사람이고 아난 씨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니가 있어서 아난 씨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가족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혈연도 아니고 국적도 다른 저에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빨리 가서 동생분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때 도움을 못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간호사님은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등을 다독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빨리 가서 동생분께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지금 아난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간호사님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꼭 갚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간호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급하게 퇴원 수속을 밟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간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꼭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타샤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최 간호사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이제 나타샤에게 갈 수 있다.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상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환승과 비행시간까지 합쳐서 거의 10시간이 걸린 여행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타샤를 봐야 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새벽부터 어디 급한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동생이 사고 났다고 하니까 빨리 가달라고 해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나나, 내가 어떻게 여기 왔니? 한국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아프기도 했고 나타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올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나타샤를 보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타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더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나타샤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얼마나 나타샤를 그리워했는지, 깨어나면 같이 하고 싶은 일들까지. 의사가 의식불명 환자에게도 가족의 목소리가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교대로 나타샤를 돌봤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은 나타샤가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최 간호사님이 주신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나타샤 곁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좋아하던 시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샤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까 분명히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 선생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뇌파에 변화가 있다고 의식을 회복할 조짐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타샤 손을 잡고 있는데 나타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어 보였지만 곧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타샤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도 급하게 달려오셔서 나타샤를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얼싸안고 울었어요. 나타샤가 깨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뇌 손상이 심각할 수 있었는데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하셨어요. 나타샤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한국에서 어떻게 왔어? 일 괜찮아? 아직 목소리는 약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나타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올 수 있었다고. 그분 덕분에 내 곁에 올 수 있었다고. 나타샤는 그 얘기를 듣고 고마워하더군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최 간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칠 뻔했거든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타샤가 깨어난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최 간호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고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나타샤의 학비와 치료비, 어머니의 생활비, 그리고 최 간호사님께 갚아야 할 110만 원까지. 공장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낮에 다른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먼저 공장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야간 근무 외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신기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면서 주말 특근을 더 넣어주셨습니다. 평일에는 야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낮에도 일하는 스케줄이었어요. 일주일에 거의 60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었지만 그만큼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요.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시내 음식점에서 설거지 알바를 구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잠깐 눈만 붙인 다음에 바로 음식점으로 가야 했거든요.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나타샤와 최 간호사님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음식점 사장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몸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돈이 절실한 시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월급을 거의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지만 확실히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나타샤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재활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고 학교에서도 배려를 해줘서 복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보강 수업과 과제를 통해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나타샤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게를 다시 열으셨다고 했습니다. 나타샤가 많이 회복되어서 혼자서도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보내는 돈으로 나타샤의 치료비와 학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어머니 생활비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게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이 아프고 어지러움증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을 나가는데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뻔했어요. 음식점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비도 아까웠고 일을 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야간 근무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공장에서 일하다가 정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동료들이 급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하셨어요. 몸이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누가 나타샤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최 간호사님께 돈을 갚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무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퇴원했는데 공장 사장님과 음식점 사장님 모두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음식점 사장님은 당분간 낮 알바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야간 근무만 하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수입이 줄어들면 목표 달성이 늦어지잖아요. 하지만 동료들이 말해줬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야간 근무는 계속하되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특근도 조금 줄였어요.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몸 상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고 제대로 식사를 하니까 업무 효율도 높아졌어요. 실수도 줄어들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이 되었어요. 마라톤을 뛰듯이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페이스를 찾은 거죠. 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해내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건강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타샤는 오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건강한 페이스로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제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공장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동차 업계 전체가 불황이라고 했습니다. 큰 회사들도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서 저희 같은 부품업체는 더욱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후에 최종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해고되면 어떻게 하죠? 나타샤 학비는 누가 보내고 최 간호사님께 빚진 돈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다른 동료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안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력이나 실력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결국 절반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된 셈이니까요. 나타샤에게는 아직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제가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괜히 걱정만 시켰을 테니까요. 드디어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어요. 해고 명단의 말이에요. 사장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실한 직원이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치 급여를 더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수입이 없어지면 나타샤 학비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디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뽑는 곳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은 곳도 있었지만 이전 직장보다 월급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도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샤에게 어떻게 말하죠? 학비를 못 보내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나타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다가 다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타샤는 괜찮다고 치료비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미루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하죠? 그때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한국에 오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가족들에게 이런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니까요.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나타샤의 치료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중 100만 원을 나타샤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생활비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핸드폰 요금도 최소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인데 괜히 부담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막막해졌어요. 그나마 찾은 일자리마저 갑자기 취소되었거든요. 그 회사도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돈은 바닥났고 일자리는 없고 나타샤 학비는 보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 간호사님께 언제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해고된 후 한 달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매일 구직 활동을 하러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절약해도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게 싫어졌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학교에 복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연락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나타샤는 어떻게 되나요? 최 간호사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갚나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자주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면접장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렸어요. 면접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더 지나자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에 빵 하나로 버티는 날도 있었고 숙소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숙소 밖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군요. 그분을 보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일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본 건가요? 제 자존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용직이든 단기 알바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 일용직을 찾아갔어요.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하루 품삯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몸만 성하면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받은 1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평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설거지를 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회사에서 사무용 건물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일용직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는지 다행히 뽑아주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월급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 공장 일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월급 200만 원에서 생활비 50만 원을 빼고 나타샤에게 5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이 남아요. 이 돈으로 조금씩 최 간호사님께 갚을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넘긴 것 같아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그래도 조금씩 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해냈습니다. 최 간호사님께 빌린 돈도 모았고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통장을 보면서 지난 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해고당했을 때의 절망감, 나타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포,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헤맸던 날들, 하루 한 끼로 버텼던 시간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보람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11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111장을 받아들고 있으니까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 돈 한 장 한 장이 제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돈을 깔끔하게 포장했습니다. 흰색 봉투에 넣고 편지도 함께 준비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간단하게밖에 쓸 수 없었지만 제 진심만큼은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간호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움이 없었다면 나타샤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호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정말 서툰 한국어였지만 다른 말이 필요했을까요? 제 마음은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는 길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8개월 만에 최 간호사님을 다시 뵙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서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내과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까? 혹시 바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최 간호사님은 지금 환자 돌봄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기다리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최 간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나 씨,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간호사님은 여전히 따뜻하셨습니다. 8개월 전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간호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빌려주신 돈입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해요. 간호사님은 봉투를 받아보시더니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이걸 다 모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간호사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해고당했던 일, 새 일자리를 찾은 일, 나타샤가 많이 회복된 일까지. 물론 힘들었던 부분은 가급적 줄여서 말씀드렸어요. 간호사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난 씨.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저도 정말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간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난 씨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린 것도 보람이 있네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저는 간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간호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난 씨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병원을 나서면서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마음 한편에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최 간호사님께 돈을 갚았다고 말해줬습니다. 나타샤는 정말 기뻐하면서 오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나타샤는 이제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실습도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년이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안부를 전해주셨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몸보신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구 시내의 야경이 예전보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같은 풍경인데도 마음 상태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울 시간이었어요. 나타샤 졸업까지 계속 학비를 보내는 것, 어머니께 더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최 간호사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 간호사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